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를 모두 없앤 김포 돼지 농가들의 보상이 늦어지는 문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동아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시가 시공초월 정책 컨퍼런스에서 2030 2일 2임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철도망 계획과 연료전지 발전소 확충 계획을 함께 밝혔습니다. 부품과 장비 산업을 주제로 대기업과 관공서, 중소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업들 간 교류와 산업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인천 지역 1인 가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면서 발생 지역인 김포시는 이달 초 24시간 방역 초소를 모두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돼지를 살처분한 김포 농가들은 여전히 악몽 속에 살고 있는데요. 추가 확산을 막겠다며 희생을 자처한 농가들을 위해서라도 확실한 보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 이후 김포에 남은 돼지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멀쩡한 돼지까지 모조리 살처분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수입원이 사라진 농가들에게 보상금은 생계가 걸린 문제. 때문에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재 진행형인 보상금 문제가 서둘러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우리 지금 행정에서 살처분을 요구할 때 잘 따라주질 않았어요. 그죠? 네, 왜 우리가 희생을 하냐.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은 그렇게 권한 만큼의 불이익이 가면 안 됩니다. 김포시는 농가들의 사정을 고려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보상금 일부를 미리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중간 50%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억 8천만 원 정도로 지원을 했고요. 직접 지금 농가한테 그렇습니다. 사료값이라도 낼 수 있게 네. 지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50% 정도. 네. 나갔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도비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하게. 예산 마련이나 규정 탓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우리 생활자금은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비가 1억 5천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는 지방비가 또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또 이제 농가에 최대 334만 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6개월까지 이렇게 이제 SOP 규정상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그 재입식을 하는 기간이 이렇게 요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주장을 해서 한 1년 내지 이렇게 좀 연장을 해서. 최근 타 지자체 매몰지에서 침출수 유출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매몰지 관리도 남은 과제. 김포시는 매몰지 관리에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연천이나 이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그 자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서 이제 거기다 이제 생석회를 깔고 그 비닐을 깔고 이렇게 이제 매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피해가 없도록 그 전면 FRP 통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FRP 통도 이거를 꽉 채우게 되면은 그게 부패하면서 넘칠 수가 있는 환경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60-70% 선을 넘지 마라. 다만 예비 매몰지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책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인허가 시에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서도 살처분해야 할 대상지를 미리 확보해 놓는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매몰지가 없어서 여기저기 막 고민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인허가 시부터 적법하게 매몰지 여기 매몰 예정지 이렇게 해서 간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한편 김포시는 이달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농가 보상금이나 생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돼지 재사육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건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모든 돼지 살처분 지침에 따라준 농민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에 더 강한 지원을 요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만으로 고도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을 도입하고 더 큰 기업과 교류하는 장이 필요한데요. 인천에서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미래 산업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발된 신개념 소화기 장비입니다.
기업만의 비법을 다른 기업체에 소개하고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품과 장비 산업을 주제로 대기업과 관공서, 중소기업이 함께 모인 이른바 혁신성장 투어. 인천은 중소제조업체가 많아 지역 기업인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도 이거를 또 널리 홍보를 하고 또 알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대기업들 또 관공서들에게 우수한 제품을 또 알림으로써 또 그 관공서에서도 또 적재적소에 또 좋은 제품을 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대기업은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내 기업 20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경남과 충남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인천에서 열린 행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협업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실제적 수단과 장소와 또 실행에 옮겨지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 불황 속 함께 정체된 산업 동력. 우리 기업들이 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서로 공유하는 연결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경기도민들이 다음 달 열리는 경기도 정책축제에서 다뤘으면 하는 최고의 의제로 일자리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간 도민 1,432명을 대상으로 정책축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중요한 토론 의제로 24.7%가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또 육아와 돌봄 사업이 11.1%로 2위로 꼽혔고 기후변화 대책이 10% 3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가 도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축제는 다음 달 6일부터 이틀 동안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된 38개의 유치원 명단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유치원은 사립 30곳과 공립 8곳이며 재정상 조치액은 35억여 원입니다. 또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3곳, 85억여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도교육청이 감사를 완료한 유치원은 248곳이며 감사 처분이 확정된 유치원은 170곳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공초월 협치 콘퍼런스를 열어 2030 미래 이음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GTX-D를 포함한 철도망을 확충하되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한 인천 3호선에 대해선 트램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선 연료전지 발전소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30년까지 인천의 미래상이 담긴 2030 미래이음 정책 보고회. 먼저 교통망 확충에 힘이 실렸습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된 GTX-D에 대해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광역급행철도가 서부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서부에는 그게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 지금 그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야당에서 강조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 확충 필요성에 대해선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에 트램을 놓겠다는 구상입니다. 군 전용철도와 석탄부두 선로를 활용하고 기존 철도와 연계한 트램을 건설하는 게 효과적이란 판단입니다.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타나 이런 것에 그걸 봤을 때 또 이제 제2경인 전철의 일정 부분이 이게 남부 순환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감히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자원으로도 그렇고 도시교통수단으로도 그렇고 트램을 놓는 것에 대한 검토를 이미 착수해 있습니다. 인천 이음은 지역경제 선순환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 문제로 중도의 캐시백 혜택을 줄이는 등 부침을 겪었지만 골목 상권의 매출이 2,200억 원 증가하는 등 효과가 검증됐다는 분석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가장 상징적인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수치가 나와요. 대기업, 대형마트는 매출이 줄고 우리 슈퍼마켓에서는 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수중대가 제가 예산 쓴 것보다 더 많이 늘었대요. 생태하천 복원과 미세먼지 감축, 그리고 자원순환 선진화 등 친환경 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부문에선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대한 갈등 봉합을 계기로
연료전지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연료수소전지 발전소 건축하는 거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연료수소전지 발전소 인천에 대폭 확장해야 됩니다. 가장 청정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발전 방식입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백령공항 건설과 서해평화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채무 비율 감축 계획 등도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우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 가구의 4분의 1이 혼자 사는 가구로 1인 가구가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이는 200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신한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기준 인천의 1인 가구는 27만 6천여 가구로 전체 109만 5천 가구의 25.2%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1인 가구는 지난 13년 동안 14만 2천 가구에서 27만 6천 가구로 94.4%가 늘며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4.2%포인트가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19.4%, 30대와 40대가 각각 17.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남동구가 가장 많은 1인 가구를 보유했습니다. 남동구는 5만 1,001인 가구로 2005년에 비해 3만 1,000 가구가 증가했으며 부평구와 미추홀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편리한 교통 환경과 소형 아파트가 많은 점이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군구별 1인 가구의 수가 아닌 비중이 높은 곳은 옹진군과 중구, 강화군 등 주로 원도심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경제력을 상실해가기 시작하는 60대 이상 노인들의 1인 가구 비중도 강화군과 동구, 옹진군 순으로 높았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 노인 1인 가구의 비중 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한편 2015년 기준 20대에서 30대 1인 가구의 92%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었고 50대부터 70대 사이의 1인 가구는 78%가 이혼과 사별을 한 가구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2005년에서 2018년 사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인지방통계청이 분석한 것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김포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25일 오후 5시쯤 김포시 양촌읍의 한 도로에서 29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 차량이 앞에 있던 승용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방향을 돌려 도로를 역주행했는데요. 마주오던 승용차 SUV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크게 다친 김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결국 숨졌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 신곡 사거리를 지나는 차량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는 주요 도로인 국도 48호선에서 차량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강화대교 인근은 지난해보다 6% 이상 증가했지만 고촌읍 신곡 사거리는 0.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시도 5호선이 개통하면서 서울 방향 차량들이 한강로로 분산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도 48호선을 비롯한 김포시 전체 도로의 교통량은 지난해에 비해 2.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정부에 쌓여있던 전국 최대 규모의 쓰레기산 기억하시죠? 이제 대부분 정리됐는데요. 최근 의정부시가 해당 부지에 국제 테니스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수백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대신 테니스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 신곡동입니다. 폐기물 26만 톤이 쌓여있던 이곳은 현재 80%가량 정리됐습니다. 폐기물은 올해 안으로 모두 처리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이곳에 국제 규격을 갖춘 테니스장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립 예정인 테니스장은 6만 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관중석 3,000석이 있는 메인 코트 등
모두 18개 면을 갖춘 국제급 시설입니다. 경기도에 국제 테니스장 규모가 없고 언제까지 뭐 맨날 부대찌개 뭐 군사도시 뭐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취지가. 그러면 이제 우리도 좀 언제 탈바꿈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국제화. 테니스장 건립에는 총 200에서 3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각종 테니스 대회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국제 국내 대회가 열린 강원도 양구군은 올해 31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연간 지역 경제 효과는 4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선수급이 참가하는 대회의 경우 인근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서울의 경우 국제 국내 테니스 경기가 열리는 날은 1년 중 단 30여일. 동호회 경기의 경우는 대부분 하루면 끝나다 보니 숙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국 소수를 위한 시설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생활체육 종목별 참여율 순위 10위 안에는 테니스가 없습니다. 또 주로 참여하는 운동 1에서 3순위로 테니스를 꼽은 비율은 단 1.3%입니다. 왜냐하면 테니스를 한다는 것은 그 특정인들 몇 명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여기 우리 요즘 시민 전체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든 것이 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의정부시는 직동공원에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테니스장을 만들려 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적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시는 TF팀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이 다음 달 16일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에 대해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주문 배달이 늘어남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과 상습 교통법규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실시되고 상습 위반 운전자는 업주도 처벌됩니다. 부평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부평 11번가를 진행 중인데요. 구가 최근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부평 11번가 사업은 부평 1동 일대 22만 6천 제곱미터를 개선하는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부평 11번가의 단위 사업입니다. 구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스마트 주차와 스마트 공연장 등 사업 계획을 밝혔는데요. 오는 2022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상수도 행정당국이 겨울철 상수도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천시는 12월 3일부터 3달 동안 상수도 민원 긴급 복구반에 35명을 배치해 24시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복구반은 얼어붙은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얼어버린 수도관을 녹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시는 또 동파 가구와 동파 취약 가구들의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팩을 무료로 지급하고 고지대 가압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이 2대0으로 상주를 꺾고 9개월 만에 드디어 홈 승리를 거뒀습니다. 무엇보다 유상철 감독의 용병술이 빛났는데요. 팽팽하던 경기는 후반 유상철 감독이 잇따라 투입한 문창진과 케인대 선수가 나란히 득점을 하며 홈 승리라는 큰 선물을 안겼습니다. 이번 승리로 자동 강등은 피했지만 잔류 여부는 경남과의 최종전에서 가리게 됐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 얘기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현애 스포츠니어스 기자와 손철민 해설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현애 기자가 저번 우리 프로그램에서 아주 예상을 잘 하셨어요. 2대0 예상. 직접 가서 보셨죠? 네, 직접 어떻습니까? 가서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일단은 지난주에 예상할 때 제가 2대0으로 인천이 이기고 케인대 선수가 뭐 골을 한번 넣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다 맞았어요. 네, 그래서 뭐 현장에서 지켜보면서도 좀 놀라웠던 경기였고 비가 정말 분무기가 뿌리는 것처럼 그렇죠. 왔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뭐 관중들도 굉장히 좀 불편함을 좀 느낄 수 있는 경기였는데 거의 뭐 12,000명에 가까운 관중들이 들어차서 유상철 감독의 쾌유를 빌면서 인천의 승리를 기원했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경기였습니다. 9개월 만에 승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경기 끝나고 나서 원래 이제 그 팬들이 항상 홈에서 승리를 하면은 승리 기념 사진을 선수들과 찍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찍을 때 장래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찍는 걸 혹시 이거 까먹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진짜 오랜만에 승리였잖아요. 네. 정말 이날 뭐 인천 팬들과 인천 선수들에게는 뭐 최고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현장에서 직접 관람을 했는데 또 비가 많이 와서 정말 우시는 분들도 많았고 너무 시작 전부터 우시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 감동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인천의 그날 경기에서 많은 걸 거둔 것 같아요. 유상철 감독이 부임하면서 홈에서 첫 승리도 네. 얻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 강등도 피했잖아요. 네. 그리고 케인디 선수가 또 첫 골을 넣었어요. 아주 뜻깊은 경기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날 저는 경기를 반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유상철 감독의 쾌유를 빌면서 그 전날도 그랬고 이렇게 모든 경기장에서 유상철 감독의 쾌유를 비는 네. 박수 세레모니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뜻깊은 행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박수를 치는데 경기 시작 전부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경기 좀 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문창진 선수의 선제골이 터졌을 때 또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내가 경기를 보는 건지 이게 눈물을 보는 건지 모를 정도였는데 다행히 또 케인대 선수가 마수거리 골을 아주 멋지게 넣어줌으로써 또 박장대소하게 그 케인대 골에는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유상철 감독보다 케인대보다 저는 너무 많은 걸 얻은 정말 9개월 만에 값진 승리였습니다. 네. 그날 경기도 경기였지만 이제 지금 최자망 투병을 하고 있는 네. 유상철 감독에 대한 팬들의 뭐 관심, 격려,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기자석에서 밑을 이렇게 보니까 유상철 감독님이 감독석에 안 앉고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선수들을 막 진두지휘를 하셨어요. 네. 좀 건강이 걱정되기도 했었는데 네. 유상철 감독은 뭐 어떤 뜻에서 이렇게 진두지휘했을까요? 저도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앉아서 비 안 맞고 좀 이렇게 지휘를 하시면 네. 어떨까라는 좀 걱정이 들었는데 유상철 감독이 이 정도 비는 내가 좀 따뜻하게 입고 하면 괜찮다. 그리고 선수들과 함께 좀 뛰는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은 유상철 감독이 그렇게 서 있으면 주변에 다른 코치들도 같이 와서 좀 비를 맞아주면 좀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규정상 그렇죠. 한 명만 나와서 맞아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같은 마음으로 좀 응원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유상철 감독은 경기 전부터 정말 나를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와 같은 병으로 앓고 계신 분들이 희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꼭 이거를 이겨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상대팀 감독이었던 이제 김태환 감독도 유상철 감독이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꼭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이제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관중이 경기 전에 기립해서 30초간 박수를 보냈어요. 그래서 유상철 감독에게 이제 큰 힘을 보탰는데 이날 경기장에서 보니까 유상철 감독을 응원하는 그런 뭐 팻말을 만든 뭐 어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유상철 감독의 그 상징적인 번호가 6번인데 네. 그 6번이 달려있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가지고 와서 유상철 감독을 응원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유상철 감독이 분명히 큰 힘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유상철 감독의 어떤 직접적인 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또 감동이었고요.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유상철 감독이 기적이라는 질문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근데 기적도 역시 준비한 자에게 돌아온다는 아주 명언을 해서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유상철 감독의 인터뷰 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구린데 선수들이 조금 바빠가지고 골이 안 나왔고 조금 그런 경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교체 이후에 득점까지 나와서 조금 더 활기 있는 경기로 좋은 결과를 또 하면서 마지막 경기 가져와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기적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그 기적은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기간 동안에 선수들이 많이 또 준비를 했고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라든지 결실함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카메라에 이제 습기를 닦지 못해서 조금 뿌연 모습이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경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상주가 1군을 내세우지 않고 1.5군 뭐 사실은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선수들을 좀 내보내게 했습니다. 동기부여가 사실은 뭐 필요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좋지 않은 시각을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그 부분은 네. 그날 경기를 보신 분이라면 절대 그런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김태환 감독도 앞서 얘기했지만
자기는 그날 베스트 컨디션의 선수를 기용할 뿐이지 무슨 뭐 남의 이런 걸 한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눈에 밟혔던 선수가 김건희 선수예요. 네. 그 선수는 이게 뭐 봐주고 이런 얘기를 단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인천 수비진을 유린하면서 오히려 저는 어떤 동점골, 뭐 어떤 상주의 골이 터질까봐 너무 조마조마했습니다. 또 전반전에는 상주가 오히려 골대를 강타할 정도로 오히려 인천이 전반전에 되게 못했어요. 그 얘기는 상주가 굉장히 준비를 잘한 대로 인천을 잘 공격 작업을 수행했거든요. 글쎄요, 봐준 건 정말 우리 모든 관객들이 양팀 선수 22명을 잘 봐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이거 너무 할 정도로 좀 거칠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파울 수를 좀 제가 봤더니 상주가 21개나 했어요. 인천은 6개밖에 안 하고 경고도 2개나 받고. 그래서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직접 봤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상주의 플레이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K리그에 봐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과거에 예전에 뭐 전기리그, 후기리그를 나눴을 때는 전기리그 우승팀들이 후기리그에 좀 힘을 빼고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상주도 그러니까 서로의 조금 목적이 다를 뿐이지 왜냐면은 이게 무슨 뭐 상주 선수들은 뭐 승리 수당이 없지만 뭐 휴가라던가 또 이런 또 나름대로 혜택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천에서 뛰었던 선수지만 진성욱 선수도 굉장히 최전방에서 예리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선수도 후반에 들어와서 여러 차례 또 인천의 골문을 위협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선수들의 스쿼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윤빛가람 선수가 제대를 하고 해서 약간 좀 뭐 과거보다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상주로서는 지금까지는 최선의 전력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 뛰었던 류승우 선수까지 나왔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상주도 가진 전력을 100% 다 발휘했다. 그리고 굉장히 또 거친 플레이를 펼치면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장 안에서는 뭐 스포츠 선수들이 봐주는 게 없죠. 경기 이후에는 뭐 서로 친구, 동료고 선후배이긴 하지만 경기 얘기를 좀 해보면 전반전에 좀 답답함을 좀 느꼈습니다. 뭐 유상철 감독의 승리를 좀 안겨줬으면 하는 바람, 선수들, 뭐 관중들 다 갖고 있었는데 조금 답답했거든요. 전반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전반전 경기만 딱 놓고 보면 그냥 인천입니다. 이게 여기서 답답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천은 지금까지 늘 그랬습니다. 마침표 잘 못 찍고요. 골대 앞에서 홈런하고 다 날려먹고 늘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분명히 상주의 예리함을 잘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특히 수비 라인을 좀 칭찬하고 싶은 게 그날 분호자가 오래간만에 나와서 이재성과 조합을 했는데 괜찮은 조합을 보였어요. 또 곽혜성 선수도 굉장히 좋은 양질의 크로스 또 도움할 정도로 좋은 크로스도 보여줬고 그래서 저는 전반전에는 이 상대의 수비 조합을 뚫지 못하는 인천의 늘 그런 모습 그러니까 거기서는 인천을 욕하면 안 됩니다.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나 상주의 날카로움을 잘 막은 전반전 그래서 전반전 또한 인천 수비수들은 칭찬받아야 되고 또 후반전은 더없이 또 칭찬받아야죠. 그래서 인천은 늘 하던 대로 그리고 잘 두 골을 넣으면서 좋은 경기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전은 이제 그 무고사 선수가 굉장히 혼자 고립돼 있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들고요. 상주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공격할 때는 4백인데 수비할 때는 5백으로 아주 빨리 전환하면서 인천이 조금 틈을 못 찾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무고사 선수가 고립이 됐고 그리고 이제 무고사 선수가 고립되는 와중에도 볼 키핑을 잘 하면서 측면으로 좀 내주는 것까지 잘 됐거든요. 근데 뭐 이제 정동윤 선수나 뭐 그다음에 또 곽혜성 선수 그다음에 뭐 김호남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측면에서 다시 한번 문전까지 크로스 장면이 잘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고사 선수가 좀 고군분투했지만 좀 조직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 상주가 이 측면 공격이 역습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인천에 있던 측면 수비수들이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다가도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은 생각했던 것만큼 좀 풀리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뭐 뭐니 해도 유상철 감독의 용병술이 빛났다. 정말 그날 감독이 자기가 교체한 선수가 골을 넣으면 그렇게 기분 좋다고 하는데 2명의 교체 선수가 둘 다 골을 넣었어요. 이날 유상철 감독의 용병술 어떻게 보였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문찬진 선수가 그동안 처음에 연착륙 하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계속 다운되는 폼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한 2번의 슈팅을 이렇게 날리면서 약간 좀 화가 났어요. 교체 선수로 와서 이렇게 임팩트가 없을까? 라고 했을 때 3번째 만인가 무고사와 기가 막힌 연계 플레이를 해서
무거사가 내준 볼을 집중력 있게 그렇죠. 골문을 갈랐을 때는 제가 그때 또 2번째 울음이 터질 정도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거는 인천이 승리를 가는 첫걸음도 좋지만 침체하고 있던 문창진이 포효할 수 있게 해준 골이라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요. 정말 북받쳐 올라서 기쁘게 울었습니다. 지금도 울 것 같은데 눈이 빨개졌어요. 상상하면 자꾸 이렇게 몰입이 돼서. 그때 감동이 네. 우리 손철민 해석 얼굴로부터 나온 것 같은데 그날 또 하나의 기쁨은 이제 케인대 선수. 네. 케인대 선수 그동안 골 소식이 없었는데 네. 아주 멋진 골을 냈어요. 네. 이게 이제 첫 골인데 한 3골은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정말 예술적인 골이었죠. 그리고 유상철 감독이 늘 경기 전에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케인대 선수 이야기가 나오면 살짝 미소를 좀 지어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워낙 이제 또 캐릭터도 독특한 선수고 하다 보니까 이 선수를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좀 아끼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케인대 네. 선수가 가슴으로 받아서 이거를 정말 다이렉트 터닝 슈팅으로 기록을 하는 그런 멋진 장면이었는데 경기 끝나고 유상철 감독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창진이 골보다 이 케인대 골이 훨씬 더 좋았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지금까지 한 골도 못 넣었던 선수인데 여기서 분명히 부담감을 덜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케인대 선수가 지금까지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한 골로 그런 마음고생을 술술 털어내는 골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몸놀림이 되게 좋았어요. 문창진 선수도 케인대 네. 선수도 조금 일찍 투입했으면 더 빨리 골이 나오지 않았을까. 교체 타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전반전에 좀 밀리는 경기를 했지만 실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상철 감독은 분명히 후반 막판에 대해서 뭐 케인대 선수라든가 문창진 선수를 투입해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좀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잘 지켜냈던 모습을 봤을 때 교체 타이밍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창진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 유상철 감독이 상대 팀이 좀 지쳐 있으니까 네가 가서 좀 휘저어줘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제대로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이날 수비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날 수비는 일단 클린시트입니다. 결과적으로도 100점짜리 수비를 해줬습니다. 일단 실점을 하지 않았다는 네. 부분에서요. 특히 이재성과 분호자 조합은 정말 이거는 낯선 조합인데 네. 다음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경남전이거든요. 네, 네. 이재성과 짝을 이루던 여성애가 나와야 되는데 경남에서 임대원 선수이기 때문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을 또 김정호나 이재성 짝을 누구를 찾을까 했는데 분호자하고 상주전에서 이렇게 합을 맞춰놓으면 이제 경남전에서는 이제 천군만마죠. 둘의 호흡을 실전에서 이렇게 맞췄기 때문에 네. 아마 정남전에서는 또 어렵지 않게 경남을 좀 잘 막을 수 있지 않는 그런 답안지를 미리 좀 본 유상철 감독의 꾀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공격도 잘했지만 수비도 너무 잘해줬던 유상철 감독의 한 수였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유상철 감독이 한 수 건너본 아주 좋은 그런 포메이션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분호자 선수가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네, 분호자 그렇습니다. 선수 예. 플레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는 이 이재성과 분호자 선수의 조합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보고 싶었는데 올 시즌에 못 보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성 선수가 장기 부상이었고 이제 근데 그 당시에는 분호자는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성 선수가 복귀할 시점에 또 분호자가 또 장기 부상을 당해서 이 두 선수가 한 번도 합을 맞춰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즌 막판에 돼서 이 두 선수가 이제 첫 조합을 맞춰보면서도 굉장히 호흡이 좋았고 특히나 분호자 선수가 굉장히 타점 높은 헤딩으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물론 발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뒷공간을 허용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경남전에서는 분명히 제리치가 나올 거고 이제 제리치를 막기 위해서는 분호자 같은 큰 선수가 필요한데 이 상주전을 통해서 이재성 선수와 분호자 선수가 호흡을 잘 맞췄고 분명히 상주전에서는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같은 날 이제 경남이 졌으면 뭐 저희가 잔류가 확정이 됐을 텐데 아쉽게도 경남이 또 이겼어요. 다음 경기가 이제 마지막 경남전인 것 같은데 먼저 그 경남이 성남전과 했죠. 그 네. 당시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정보를 미리 받지 못해서 막 이제 제가 이제 이동하는 중에 이렇게 문자로만 봤는데 네. 저는 막 이제 땀이 나가지고 막 긴장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결과지가 이기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되게 원망을 했어요. 이게 과연 도대체 어떤 작가님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재밌게 쓰시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말 긴장을 했는데 이제 유상철 감독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경남이 어땠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경남전 경기를 보고 우리가 더 잘해야지 혹은 경남전이 졌으니까 우리 좀 느슨하게 해야지 이런 거는 이제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전에 선수들이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건 경남전에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고경민 선수라든가 김효기 선수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만 해야지 경남의 어떤 이런 결과지, 경남의 플레이, 글쎄요, 그걸로 공부만 해야지 그걸로 마음을 놓거나 마음을 뭐 흐트러뜨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얄궂은 운명입니다. 네. 누가 쓴 진짜 어떤 작가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비기기만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경남 무조건 이겨야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천이 유리하긴 한데 네. 자 경남을 이기기 위한 뭐 비책, 공략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좀 방심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축구에서 비교도 된다라는 이 전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경우를 발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수비적인 안정감을 좀 꾀할 필요가 있고, 결국은 이제 후반전에 이제 한 번의 뭐 실수라든가 집중력의 싸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경남도 최근 들어서 좀 무너지는 모습이 있다가 이번 성남전을 통해서 반전을 했고, 그리고 제리치 선수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번에 뭐 김효기 선수의 뭐 득점 장면도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분명히 수비적인 안정감을 꾀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후반전에 이선철 감독의 또 카드가 분명히 뭐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케인든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있을 텐데,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뭐 케인든 선수가 무고사 선수에게 좀 집중이 됐을 때 좀 하나 정도 해결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창원까지 가야 되는 원정 경기인데 경남과의 비책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김현애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비기는 건 없습니다. 인천도 그 마음 버려야 되고요. 네. 반드시 승리. 그리고 또 하나, 비기기 위한 템백이 아니라 10명이 전반에 수비를 다 하는 거예요. 네. 이거 현대축구에서 10명이 그렇게 꽁꽁 잠그면 이거 뚫기 힘듭니다. 그리고 후반에 케인대가 11분에 들어가서 경남 수비수를 다 부셔버리는 거죠. 그리고 케인대랑 무고사가 골을 막 넣으면서 여유 있게 벌려놓고 다시 또 템백을 해서 아주 완승을 하는 그런 게 제가 그리는 비책입니다. 네. 조금 주의할 게 있다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방심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김효기 선수와 고경민 선수가 약간 탄력을 받았습니다. 제리치가 이렇게 되면 제가 말하는 공간 창출이 용이해져요. 왜냐면 이제 인천에서는 김효기와 고경민을 경기를 한단 말이죠. 네. 제리치가 프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높아요. 이럴 때 분호자와 이재성이 집중력 높게 제리치를 좀 꽁꽁 잠궈야 되겠습니다. 지난 경기를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네. 좀 부담이 됩니다. 네, 우리 경남하고는 이제 홈에서 한번 이겼고요. 네. 원정에서 비겼어요. 지금 현재 네. 1승 1무고 상대 전적에서 우위에 있는데 참 조심스럽게 한번 점쳐 보시죠.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네. 뭐 제가 봤을 때 사실은 경남도 지금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이 한 뭐 120명 정도인가요? 뭐 한 몇백 명 이상? 400명인가요? 예. 네. 그 정도 이상이 지금 원정을 간다고 하는데 분명히 부담스러운 원정이기 때문에 이기는 건 사실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반 막판에 극적인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로 생존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멋진데요. 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또 재미를 위해서 다득점 승입니다. 2대 4로. 그러니까 경남이 홈이니까 2를 경남 앞에 두고 인천이 4골 넣습니다. 저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2대1 승리를 예측하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좋은 소식을 갖고 다시 한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하권 추위가 물러나고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고 바람결이 한결 부드러운데요. 수요일의 낮 기온도 11도 보이며 끝자락에 있는 가을날 즐기기 딱 좋겠습니다. 가을이 빨리 떠나가기가 아쉬웠는지 하루 만에 반짝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당분간 낮 동안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선선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에는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겨울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수요일과 목요일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 또다시 눈비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수요일 밤사이 강원 산간에 최고 30cm의 폭설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미 많은 양의 눈이 내렸던 터라 더욱더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해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엔 오전에 구름이 많겠고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파고는 0.5m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